되게 유명한 누나예요. 되게 유명한 언니고 보면 알아요. 뉴스를 많이 탔죠. 다음 장 주시면. 야, 이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일단 퀄리티가 좋은 거는 둘째치고 잘 보시면은 일단 물웅덩이에 막 간판이 비치잖아요. 네. 그리고 줌인이 될 거거든요. 진짜. 이거 봐봐. 선글라스에 그쵸? 어? 비치죠. 비쳐. 어머나. 선글라스에 비치고 잡티까지 다 되게 세세하게 잘 보여. 이걸 촬영한 게 아니고 이걸 만든 거야. 텍스트 가지고 만든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딥러닝을 구성하는 3요소가 바로 데이터 신경망 그리고 목적 함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목적 함수는 어려우실 건 없고 그냥 채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망이 지금 내놓은 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았나 틀렸나를 채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경망은 알아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원래는 인간이 전문 지식을 되게 가공해서 넣었어야 됐는데 거기서 알아서 배울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아, 옛날에는 기린을 찾으려면 되게 정교하게 많은 조건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알아서 학습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시각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엔 특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강아지를 묘사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강아지들이 갖는 특징이 있잖아요. 눈이 2개다, 다리가 4개다, 귀가 2개다. 근데 저건 표범도 저렇잖아요. 그렇죠. 저런 공통점을 공유하는 동물들이 너무 많죠. AI가 일단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니까 일단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특징을 2개, 4개, 2개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얘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좌표 공간에 그 스테이터스처럼 약간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리 축, 눈 축, 그렇죠. 귀 축, 그다음에 뭐 더 나오겠죠. 뭐 형태, 크기, 그다음에 개상 이런 거. 그렇죠. 축들이 다 있겠네요.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게 강아지만 이런 특징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털이 복슬복슬하다던가 귀엽다던가 응. 코나 입이 한 개씩 있다던가 강아지로 좁혀주는 응. 이런 엄청나게 많은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게 강아지라는 어떤 오브젝트들을 잘 묶어주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고 그게 수백 개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특징 공간이라는 걸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특징 공간을 알아서 만든다는 거죠. 만드는 거죠. 내가 강아지는 귀가 2개야 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데이터를 관찰해서 그걸 알아내는 거죠. 오. 근데 이게 축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특징이 네.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3차원으로는 시각화를 못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딥러닝 모델은 이런 공간을 구성해서 어떤 객체를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모델은 좋은 특징을 뽑아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복잡한 특징 공간 속에서 통계적인 패턴에 맞게 모델이 많이 본 데이터들을 잘 분류해서 한쪽에 모아놓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인간과 강아지가 서로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특징 공간 속에서는 서로 거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모호한 설명인 것 같아서 시각 딥러닝 모델이 보는가 네.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좌측 그림은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이고 네네네. 얘를 딥러닝 모델에 넣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우측 그림이 바로 그 특징 그림들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보라색 그림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값이 커지니까 하얗게 되죠. 사람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네. 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사람의 입술에 크게 반응을 하죠. 이런 식으로 특징을 또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준 게 아니라 알아서 찾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특징은 도대체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무슨 특징을 보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알아서 찾는 거니까 사람은 해석할 수가 없죠. 얘네만의 룰을 만드는 아, 자기네들이 스스로 룰을 만드는 거야. 네. 인간은 AI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봤던 어떤 기술적인 배경들을 토대로 AI라는 걸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생성형 AI라는 애가 왜 이제서야 주목을 받았을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챗GPT가 나타나면서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체스 같은 경우는 격자가 가로 8칸, 세로 8칸이잖아요. 네. 총 64칸이고요. 네. 바둑은 19 곱하기 19해서 총 361칸이에요. 여기서 그 인간이 기보라는 걸 두는데 이때 경우의 수가 바둑이 더 많죠. 그래서 바둑이 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호주의 AI, 그러니까 딥블루 같은 애로는 바둑을 공략을 못했던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그림 인공지능이 만드는 그림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은 가로 1000픽셀, 세로 1000픽셀 하면 100만 픽셀이거든요. 그 100만 픽셀에 대해서 레드, 그린, 블루 값을 다 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AI가 다 하나하나 정해주게 됐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입장에서 생성이라는 게 뭔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데이터들을 패턴에 맞게 분류해 놓은 굉장히 복잡한 특징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새 현대 그림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학습의 양은 빌리언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몇십억 개를 보는데 이 몇십억 개의 이미지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 외우지는 못하고 대충 패턴이 이렇더라를 학습을 해서 비슷하게 모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 구름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찾아가서 점을 어중간하게 딱 찍는 거죠. 네. 데이터들이 구름처럼 많이 몰려 있는데 네. 그거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어중간하게 점을 딱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없던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네. 그게 컴퓨터가 하는 행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기존에 비록 데이터를 보고 훈련을 했지만 기존에 없었던 점을 찍는 행위니까 네. 창의성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이미지 생성 모델은 당연히 지금처럼 구독 서비스에 할 정도로 퀄리티는 나오진 않았는데 2014년에 이미지 생성 분야의 굵직한 모델이 하나가 발표가 되거든요. 요건 개념은 쉬운데 위조범이랑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위조범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경찰이 얘네가 위조인지 진품인지 판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은 판별 실력이 늘고 위조범은 위조 실력이 점점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훈련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위조 보면 위조 스킬을 늘리고 경찰은 잡는 스킬을 늘리고 서로. 그렇게 해서 학습하는 게 바로 적대적인 신경망이다 해서 그런 논문이 나옵니다. 위조범이 생성 신경망이고요. 경찰이 판별 신경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생성을 할 때는 판별 신경망 그냥 버리고 위조범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데요. 3년 뒤에 이제 2017년에 사이클겐이라는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거는 좌측 이미지처럼 실사 이미지를 넣어주면 모네나 반고흐나 세잔이나 뭐 일본화처럼 다양하게 화풍을 바꿔주는 풍으로 바꿔주는구나. 그렇죠. 와. 이런 게 가능하다. 우리 필터가 다 저런 거에서 나온 거야. 사이클겐에서. 실제로 그런 필터나 뭐 포샵이나 이런 게 많이 AI가 적용이 되거든요. 뭐 이런 화풍 변화 말고도 요거는 낮과 밤을 바꾸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말리랑 얼룩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가 뭐죠? 만화. 그쵸. 만화풍으로. 저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한참. 제가 필터를 쓴 게 아니고 직접 오픈 소스로 만든 겁니다. 오.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만든 사진이 좌측 위에 있고요. 제가 그냥 셀카를 딱 찍었는데 그거를 AI에 넣어서 만화풍으로 바꾼 거죠. 와. 이런 게 다 겐이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네, 거야. 겐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구나. 이 겐이라는 기술이 많이 무르익었을 무렵에 얘를 앞지르는 모델이 등장을 해요. 너무나 유명한 디퓨전. 겐의 왕좌를 부수는 거죠. 디퓨전이라는 애는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해도 좀 어려운데 네.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물리적인 개념이랑 수학적인 개념을 조금 한 번씩만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통계학에서 가우시안 확률 분포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계의 많은 분포를 설명해 준다고 해서 통계학의 꽃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우시안 통계. 예를 들면은 인간의 키가 너무 극단적으로 작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큰 케이스는 잘 없잖아요. 보통은 평균에 몰려있지.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분포죠. 그냥 이제 이 분포가 자연계의 어떤 많은 부분을 보여준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런 수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인 개념이 하나 더 쓰이거든요. 이게 이제 1872년에 수면 위에 꽃가루가 막 움직이는 거를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식물학자분이 발견을 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꽃가루가 왜 움직이는지는 몰랐어요. 단지 그냥 꽃가루 내부에 있는 생명력이 얘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이 현상을 분자운동에 의한 충돌로 이론을 정립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꽃가루 같은 작은 애들은 물 분자의 충돌만으로도 그냥 움직여 움직일 버릴 수 수 있는 있다. 그런 거죠. 여기서 아까 랜덤워크라는 말이 나왔는데 맞아요. 랜덤워크가 뭐냐면은 이 분자라는 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막 어디로 걸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네. 네. 그런 걸 랜덤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좌측에 있는 입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 입자가 찰나의 시간에 한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내 다리 길이보다 더 많은 길이를 갈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이동 반경은 정해져 있죠. 그 이동 반경을 아까 말했던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거든요. 네. 이제 슬라이드가 두 줄로 구성이 되는데 윗줄에 있는 거는 고양이 그림이 있잖아요. 네. 이 고양이 그림에다가 노이즈를 막 더해서 파괴하는 거예요. 네. 고양이 그림을 없애는 거죠. 오른쪽으로 네, 갈수록. 없애는 거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파괴를 1000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미지의 생성이니까 아래줄에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되돌리는 거죠. 네. 마치 시간이 되돌아가듯이. 어. 근데 이제 파괴를 1000번을 반복을 하는데 이 파괴할 때 쓴 노이즈 있잖아요. 그 노이즈를 맞추는 게 디퓨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맞춘 다음에 그 노이즈를 빼줘요. 그러면 원래 그림이 나옵니다. 조금씩 노이즈를 심어주면서 없애는 거지. 그거를 노이즈 값을 아니까 되돌리는 거죠. 맞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감독님 계신 콘솔까지 갈 거야. 저기까지 가는데 0.1cm씩 움직이는. 그럼 처음하고 0.1cm 움직였을 때 내가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게 보이겠죠. 계속
계속 그렇게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저기가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 0.1을 계산기를 그렇죠. 두드린다는 거네. 몇 번을 갔는지를 알고 움직이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되돌릴 수 거꾸로. 있는 거죠. 그 네. 되돌아가는 경로를 AI로 맞추는 겁니다. AI가 만능은 아니어서 시간을 되돌리듯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각 찰나가 큰 차이가 없잖아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 정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사진 선명하게 보정하는 것도 저는 이런 원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조금씩 쌓여서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 스파이 영화 본 아이덴티티 이런 거 보셨습니까? CCTV로 보다가 저거 다시 확대해봐. 쫙 갑자기 하더니 얼굴이 딱 나오는 그런 장면들 있죠. 그런 게 이런 거죠.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에 영화의 한 장면을 넣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벤져스에서 비전을 일부러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얘를 타임스톤이라는 아티팩트로 되돌리죠. 비전을 원래 이루고 있던 입자들이 있었을 텐데 얘네들이 원래 비전 모양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있잖아요. 네. 요거 하나하나를 맞추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죠. 역재생인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거를 1000번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컴퓨터여도 1000번을 반복을 하면 느리거든요. 그래서 1000번을 하기가 싫으니까 그 스텝을 줄이는 연구도 많이 있었고요. 혹은 이미지가 너무 크면, 그러니까 픽셀 개수가 너무 많으면 한 번의 스텝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그림이랑 이 경로를 맞추는 게 이만한 그림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절약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겐이라는 모델을 했었는데 겐은 위조 범위 위조라는 거잖아요. 근데 위조를 할 때 이게 어떤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빡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좀 할 수 있는데 디퓨전은 이걸 서서히 만들잖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2022년에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대망의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논문으로 공개된 게 2022년이죠. 그래서 보시는 그림들처럼 일러스트라던가 영화 포스터라던가 퓨전 동양화라던가 다양한 장르의 이미지를 훌륭한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모델은 독일에 있는 뮌헨대라는 데서 연구를 했고 사기업 지원을 받아서 훈련을 해서 오픈소스로 뿌렸어요. 공짜. 오. 인 거죠. 스테이블 디퓨전 공짜예요? 1.5는 공짜죠. 2.1도 공짜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드가 풀린 거죠, 그냥. 네. 너네 이거 한번 뜯어봐라 하고 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 훈련하는데 태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픽 카드를 막 돌려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게 6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60. 하나로 8억 원이에요. 와. 나는 8억 원을 투자했지만 너네는 마음껏 써라. 네, 그런 거죠. 플렉스네요, 진짜. 왜 공개한 거죠? 아무래도 커뮤니티에 공개를 해서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개를 안 한 회사도 많죠. 뭐 예를 들면 오픈 AI나 그렇죠. 미드전이나 그런 데도 많은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 몇십억 개의 이미지를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몇백 개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강력하게 만든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좋은 거는 맞는데 아무 일반인이나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돈을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도권이 기업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어떤 게 가능한지 이게 버추얼 트라이온이라고 해서 인물한테 의상 피팅을 해본다든지 헤어스타일을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염색을 하면 무슨 색이 될까? 약간 이런 거를 미리 보는 거지. 제가 이제 좌측 그림처럼 굉장히 대충 1분 정도 그린 그림판 그림 1분이나 그래서 저거를. 1분 그렇죠. 저거를 이제 작년에 나온 알고리즘 컨트롤렛이라는 애가 있는데 네. 거기다 넣어주면은 저런 고퀄리티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와. 순식간에. 배경도 만들어낸 건가? 그렇죠. 제가 넣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보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구도만 잡아줘도 예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웹소설 작가분들이나 아마추어 분들이 자기만의 캐릭터를 창조하고 싶을 때 표지 일러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디퓨전 모델을 비디오에 적용을 스파이시.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실사 뮤직비디오잖아요. 아래 있죠, 네. 아래. 네, 그거를 애니풍으로 바꿔준 거고요. 단점은 뭐냐면은 개발 자체도 그냥 이미지 하나를 딱 만드는데 치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연속되는 이미지들 간의 고려는 좀 어렵습니다. 아. 당연히 이런 걸 억제하기 위한 연구도 있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직접 그린 거고요. 우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이라는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이미지를 그냥 넣었더니 이런 움직이는 동영상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화염이나 뭐 어떤 파도나 이런 좀 변하는 거는 꽤 나쁘지 않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영상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구도가 아니라 정적인 느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억제를 하기 위한 연구를 했는데도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좀 길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실험을 또 해봤거든요. 강아지 그림이 있죠, 좌측에. 그거를 넣어봤는데 한 개는 3초로 만들었고 한 개는 10초로 만들었어요. 10초짜리는 털이 막 부자연스럽게 번들거리잖아요. 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긴 동영상은 만들기가 어렵다.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은 공짜입니까? 코드가 풀렸습니다. 그냥 기터브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아. 저도 기터브에서 사용을 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코드가 풀려버리면. 네.
갑자기 장문의 글이 이게 뭔가요? 등장을 했죠. 이게 뭐 같으세요? 저는 짐작이 됩니다. 뭔가 시각화하는 거. 되게 유명한 누나예요. 되게 유명한 언니고 보면 알아요. 뉴스를 많이 탔죠. 다음 장 주시면. 야, 이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일단 퀄리티가 좋은 거는 둘째치고 잘 보시면은 일단 무릉덩이에 막 간판이 비치잖아요. 네. 그리고 줌인이 될 거거든요. 진짜. 이거 봐봐. 선글라스에 그쵸? 어? 비치죠. 비쳐. 어머나. 선글라스에 비치고 잡티까지 다 되게 세세하게 잘 보여. 이걸 촬영한 게 아니고 이걸 만든 거야. 텍스트 가지고 만든 거죠. 근데 사실 단점도 조금씩 보이거든요. 네. 단점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가 제대로 묘사가 안 돼요.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글자나 손가락 같은 거를 잘 못 그리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데이터에서 만약에 사람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 그림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얘가 작잖아요. 얼굴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가 핵심적으로 잡아내질 않는 거죠. 글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작은데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서 구현하다 포기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아. 그래서 이런 모델이 공개가 되면은 영상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현실과 창작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맞아요. 그쵸. 기술에는 죄가 없지만 이게 악용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인공지능이 딥페이크 같은 걸 만드는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와 분간이 굉장히 어려운 딥페이크들이 나오고 있고. 저 오른쪽 저거 딥페이크예요, 설마? 그렇죠. 음란물이나 정치 관련 자료나 혹은 보이스피싱 같은 데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번에 바이든 때도 음성 딥페이크가 미국에 많이 파란을 일으켰는데 미국에서는 그때부터 국가안보 문제로 딥페이크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을 했는데 총선 때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컨텐츠는 선거운동용으로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고요.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막을 수는 있는가 그런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필요하겠네요, 이거는. 이걸 탐지하는 기술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는 인공지능을 학습을 할 때 데이터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누구 걸 쓰냐가 핫 이슈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제가 웹툰 플랫폼에다가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더니 쭉 나오는 보이콧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AI가 자기 그림체를 학습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 굉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는 게티 이미지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있죠. 이 회사 서비스가 뭐냐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죠. 근데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게티 이미지스 로고랑 거의 비슷한 워터마크 찍어냈어. 워터마크를 그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너네 우리 데이터 쓴 거 아니야? 하고 고소를 해버린.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이콧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 사용을 해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그래서 AI에 학습하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걸 과연 막을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킨 강력한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 그런 걸 만드는 데가 주로 빅테크이기 때문에 AI의 주도권이 거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인공지능 개발이 이미 반도체 개발처럼 분비 경쟁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공지능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과연 미국이 멈춘다고 중국이 멈출까요? 안 멈추죠. 안 멈추죠. 오히려 먼저 개발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겠죠. 우리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기차 위에 올라탄 꼴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멈추지도 않을 거고 설사 미국이 멈춘다고 해도 중국은 안 멈출 거고 그거는 또 가만히 놔둘 수 없으니 미국은 계속 할 거고. 기술이 발달되는 속도에 비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르는 속도가 너무 느린 상태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에 리틀보이가 떨어지면서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그 원폭을 개발하기 전에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하나 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라. 아니면 우리가 맞는다.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독일이 핵무기 개발 실패한 줄 알았으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이 핵무기가 떨어진 것 자체가. 네. 오펜하이머가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많이 후회해서 반전운동가가 됐죠. 네. 현실과 창작의 경계를 부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오고 있는데 네. 그 결과가 감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그런 고민이 미진한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걸로 사람들은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응용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윤리적 규제라든지 아니면 제도적 규제라든지 이런 게 기술과 맞춰서 따라가 줘야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데 기술이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 기술의 부작용들이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는 게 아닐까. 이런 과학 얘기를 듣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진짜 우리가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우리끼리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과학자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거나 새로운 그 직종을 만들던 무언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토론화를 잘 시킨다던가 하는 게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 아, 계속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생성형 AI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송대영 연구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여기에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성형 AI에 대해서 알아봤고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어디가 있는지 한 번 더 여러분들도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조금 더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게 네. 랩장님의 생각이었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